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손가락을 들어 당신 자신을 가리켜 보세요. 가슴이든 얼굴이든 상관없습니다. 방금 당신은 어떤 몸을, 어떤 뇌를, 어떤 살아있는 덩어리를 가리키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게 나야. 너무나 당연하지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나는 여기 있고, 이 몸 안에 있고, 이 머리 뒤편 어딘가에서 세상을 내다보고 있다. 이보다 더 명백한 사실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몇 달 전, 그러니까 이 몸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그 시점에 지금 손가락이 가리킨 그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었나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나요? 우주의 어느 대기실에 앉아 자기 순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무엇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간단하지요. 내 몸이 시작될 때 내가 시작된 거예요. 정자가 난자를 만나고 세포가 나뉘고 뇌가 자라나고 그렇게 내가 생겨난 겁니다. 깔끔하고 명료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위대한 물리학자의 정신을 빌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이해가 아닙니다. 그건 그저 어떤 과정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한 번도 진짜로 들여다본 적 없는 과정의 이름을요.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와 숲을 걷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어떤 새를 보고 다른 아이들은 그 새의 이름을 줄줄 외웠습니다. 한국어로는 이렇게, 영어로는 저렇게, 여러 나라 말로 그 새를 부르는 법을 알았지요. 그러나 파인만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그 새를 부르는 온 세상의 모든 이름을 알게 됐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너는 그 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거란다.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을 진짜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새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왜 그렇게 깃털을 쪼는지, 그것을 들여다보아야 비로소 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태어날 때 시작됐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그건 어떤 과정에 붙은 이름일 뿐, 그 과정을 진짜로 들여다본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 질문은 우리가 상상한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이상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신비로운 영적 가르침을 전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4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경과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조용히 씨름해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답을 찾지 못한 진짜 과학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더듬더듬 찾아낸 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이 상상하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기이합니다. 그러니 약속하겠습니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거나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걸 약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약속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그 오래된 질문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 겹씩 함께 벗겨봅시다. 먼저 가장 단순한 사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는 정말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갑자기 생겨난 걸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그 어떤 원자도 새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도요. 당신의 뼈 속에 들어있는 탄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탄소 원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수십억 년 전 죽어가던 어느 별의 한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별이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압력과 열로 가벼운 원소들을 짓눌러 탄소를 빚어낸 것입니다. 그 별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 별이 만든 탄소는 우주를 떠돌다가 결국 당신의 뼈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갈비뼈 안에는 한때 별의 심장이었던 물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피는 또 어떻습니까? 당신의 혈관 속을 흐르며 산소를 실어 나르는 그 철 원자들. 철은 별의 중심에서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철을 만들려면 별이 죽으면서 폭발해야 합니다. 초신성이라고 부르는 그 폭발은 한순간 은하 전체보다도 더 밝게 빛납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천억 개의 별이 모인 은하 하나보다도 죽어가는 별 하나가 더 밝게 타오르는 그 순간을요. 바로 그런 폭발 속에서 태어난 철이 지금 당신의 피 속을 돌며 당신을 살아있게 하고 있습니다. 물은 또 어떻습니까?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를 채우고 있는 그 물, 당신 몸의 절반 이상이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 분자들은 오늘 처음 생긴 것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당신의 몸속에 있는 물 분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오래전 사라진 고대인들의 몸을 거쳐온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어느 왕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고 어느 농부의 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흙이 되어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통과한 바로 그 물이 지금 당신의 혈관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을 이루는 모든 재료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주에 있었습니다. 탄소도, 철도, 물도 그 무엇도 새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재료들 중 어느 것도 당신은 아니었습니다. 별의 심장에 있던 탄소는 당신이 아니었고 초신성에서 튀어나온 철도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재료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재료들이 배열된 방식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짜였는가, 바로 그 무늬 속에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가볍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위해 새 물건을 공장에서 뽑아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주는 아주 오래된 중고 부품들을 모아서 당신을 조립했습니다. 어쩌면 좀 김이 빠지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새 것이 아니라 재활용이라니요. 하지만 바로 거기에 가장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특별한 이유는 새로운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재료가 한 번도 없었던 방식으로 배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열, 그 무늬, 그 패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수수께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배열이 만들어질 때 정확히 어느 순간에 당신이 나타난 걸까요? 다시 말해, 정확히 언제 불이 켜진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시작되면 내가 시작된다. 정자가 난자를 만나 하나의 세포가 되고 그 세포가 둘로 나뉘고 넷이 되고 그렇게 셀 수 없이 나뉘다가 마침내 뇌가 스스로를 조립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탁 하고 마치 촛불에 불을 붙이듯 의식이 켜집니다. 그리고 몸이 죽으면 그 촛불은 꺼집니다. 깔끔합니다. 단순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그림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파인만이라면 바로 여기서 멈춰서서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 불이 켜진 겁니까? 그냥 어림짐작하지 말고 진짜로 정확하게요. 수정되는 순간인가요? 그렇다면 그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뉘면 당신은 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심장이 처음 뛰는 순간인가요? 아니면 임신 23주째, 태아가 처음으로 고통에 반응하는 그 순간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태어나 첫 숨을 들이쉬는 순간인가요? 아니면 생후 6개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할 때인가요? 아니면 2살, 자기 인생의 기억을 처음으로 저장하기 시작할 때인가요? 도대체 어느 순간에 불이 켜진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겸손한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과학은 이 질문에 깔끔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깔끔한 답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느 순간에 의식이 시작되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는 뇌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점점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경세포가 빛에 반응하고 어떤 부위가 소리를 처리하는지 그런 것들은 놀라울 만큼 자세히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 어떻게 캄캄하던 곳에 불이 켜지는가? 그 질문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기서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잠깐 빌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차머스라는 사람이 1995년에 아주 중요한 구분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의식의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입니다. 똑똑한 12살 아이에게 설명하듯 말해보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뇌는 어떻게 빛을 처리해서 모양을 알아볼까? 뇌는 어떻게 소리를 처리해서 말을 알아들을까? 뇌는 어떻게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올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있지요. 하지만 차머스가 이것을 쉬운 문제라고 부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풀릴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 모든 정보 처리가 느낌을 가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뇌가 빛의 파장을 계산해서 이건 빨강이라고 처리하는 것은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빨강을 그냥 계산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로 빨강을 느낄까요? 왜 빨강은 빨갛게 보일까요?
컴퓨터가 빨강이라는 숫자를 처리하듯 그냥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 느낌 없이 계산만 하고 끝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군가가 있어서 빨강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우주는 그냥 계산하는 기계로 끝나지 않고 그 계산을 느끼는 누군가를 만들어냈을까요? 이것이 바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30년이 넘는 진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의 거리를 단 1mm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보 처리와 실제 느낌 사이의 그 간격은 여전히 까마득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저는 파인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과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합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로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잠시 이 불편함 속에 머물러 봅시다. 우리는 정확히 언제 당신이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당신이 느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름은 절망이 아닙니다. 이 모름은 오히려 가장 흥미진진한 모험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인류가 더듬더듬 찾아낸 3가지 대답을 살펴봅시다. 각각의 대답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뇌가 당신이 태어나는 곳이라면, 그렇다면 뇌가 생기기 전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과학자들은 크게 3갈래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 대답은 이렇습니다. 의식은 복잡함에서 저절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창발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냥 솟아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들이 아주 많이 모이면 그 하나하나에는 없던 새로운 무언가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헬리콥터에서 고속도로를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 아래 도로에는 수천 대의 자동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단순한 규칙을 따를 뿐입니다. 앞차가 느려지면 속도를 줄이고 빈 공간이 생기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뿐입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놀라운 것이 보입니다. 교통 정체가 마치 하나의 파도처럼 뒤로 밀려가는 것입니다. 차들은 앞으로 가는데 정체의 물결은 거꾸로 흘러갑니다. 그 물결은 분명한 모양이 있고 나름의 규칙이 있고 심지어 속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자동차 한 대를 아무리 뜯어봐도 그 안에서 물결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물결은 어느 한 대의 차 속에 있지 않습니다. 물결은 차들이 모인 전체의 무늬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당신의 의식도 이와 같다고 이 첫 번째 대답은 말합니다. 당신의 뇌 속에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하면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수와 비슷합니다. 머릿속에 은하 하나를 담고 다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신경세포들은 약 100조 개의 연결로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연결망 위로 흐르는 전기 신호의 물결, 바로 그것이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경세포 하나를 뜯어봐도 당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가 만들어내는 물결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론은 의식이 뇌의 복잡함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줄 뿐, 왜 거기에 느낌이 따라오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상관관계는 보여주지만 이유는 말하지 못합니다. 이 구멍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철학적 좀비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과 100% 똑같은 복제 인간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웃고 아프면 똑같이 아야하고 소리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과 전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빨강을 보아도 빨강을 느끼는 누군가가 없고 아파도 아픔을 느끼는 누군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저 계산으로만 일어납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런 존재를 머릿속으로 상상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복잡함만으로는 느낌이 왜 생기는지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구멍은 은하만큼이나 큽니다. 이제 두 번째 대답으로 가봅시다. 이건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대담합니다. 의식은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현실의 근본 성질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분야에서 로저 펜로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진짜 거물입니다. 그는 마취과 의사인 스튜어트 해머로프와 함께 아주 도발적인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어쩌면 의식은 세포 아래 아주 미세한 단계에서 일어나는 양자 효과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지금도 격렬한 논쟁의 대상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과학자들은 따뜻한 살아있는 세포 안, 그러니까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 양자 효과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전까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입니다. 양자 효과는 극도로 차갑고 고립된 실험실에서나 가능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따뜻하고 축축한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식이 양자라는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것이 사실은 가능했다는 겸손한 교훈일 뿐입니다. 또 다른 학자 줄리오 토노니는 통합정보 이론이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식이란 정보가 얼마나 깊이 통합되어 있는가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건 막연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수학으로 표현하려는 진지한 이론입니다. 이 두 번째 대답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라디오를 떠올려 보세요. 만약 뇌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미 존재하는 의식을 수신하는 장치라면 어떨까요? 라디오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의 신호를 잡아내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뇌가 생기기 전에 의식은 어디 있었느냐고 묻는 것은 라디오를 켜기 전에 신호는 어디 있었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신호는 늘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잡아낼 수신기가 아직 없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정직해지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 결코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펜로즈도 토노니도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건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그러니 흥미로워하되 믿어버리지는 말자. 이것이 과학을 하는 정직한 태도입니다. 이제 세 번째 대답입니다. 이건 셋 중에서 가장 충격적입니다. 어쩌면 끊김없이 이어지는 나라는 것 자체가 뇌가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벤저민 리벳이라는 과학자가 아주 불편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무 때나 손가락을 움직이라고 한 뒤 그들이 내가 움직이기로 결정했다고 느낀 순간과 실제로 뇌에서 움직임을 준비하는 신호가 나타난 순간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는 당신이 결정했다고 느끼기 약 절반 초 전에 이미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결정했어 하고 느끼는 그 순간 뇌는 이미 한참 전에 그 일을 시작한 뒤였던 겁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어떤 실험에서는 당신이 선택했다고 느끼기 무려 7초 전에 뇌의 신호만 보고도 당신이 무엇을 고를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마이클 가자니가라는 학자가 연구한 분리뇌 환자들입니다. 어떤 이유로 좌뇌와 우뇌를 잇는 다리가 끊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자니가는 이들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뇌에만 어떤 명령을 보여주어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게 만든 다음 좌뇌에게 왜 일어났느냐고 물으면 좌뇌는 그 진짜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좌뇌는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럴듯한 이유를 그 자리에서 지어냅니다.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가려고요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좌뇌가 그 지어낸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가자니가는 이것을 해석자 모듈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지어내는 작은 해설자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대답이 도달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나라는 느낌은 어쩌면 일이 다 벌어진 뒤에 뇌가 짜맞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자신이 인생의 감독이라고 믿지만 어쩌면 당신은 감독이 아니라 이미 다 찍힌 영화에 나중에 목소리를 입히는 해설자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내가 결정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건 정말 시작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뇌의 중계 방송이었을까요? 당신의 손가락이 움직이기로 한 그 결정은 당신이 내린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내렸다고 뇌가 나중에 들려준 이야기일까요? 답을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그 질문을 마음속에 가만히 품어두세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함께 꺼내볼 테니까요. 자,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실마리를 하나로 묶어봅시다. 우리는 이상한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을 이루는 재료는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이 언제 켜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끊김없는 나라는 느낌조차
뇌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질문을 잘못 던진 것이 아닐까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면, 당신이 존재하기 전에 당신은 어디 있었느냐는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강물의 비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한강을 가리키며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그 이름을 부릅니다. 저기 한강이 있다 하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한강을 흐르던 물은 지금쯤 이미 바다로 흘러나갔습니다. 오늘 한강을 흐르는 물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물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강은 물이라는 물건이 아닙니다. 한강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물질을 새 것으로 바꿔가면서 스스로를 유지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강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에 가깝습니다. 이제 핵심을 찔러보겠습니다. 한강이 생겨나기 전에 한강은 어디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애초에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던 한강이라는 물건은 없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물과 바위와 중력뿐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그 물이 스스로 흐름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길을 내며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강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았을 때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강입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몇 달이 지나면 당신을 이루는 물질의 상당 부분이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음식으로 들어오고 호흡으로 나가고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이 끊임없이 흐르며 유지하는 하나의 무늬,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존재하기 전에 나는 어디 있었느냐는 질문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성냥에 불이 붙기 전에 그 불꽃이 어디 있었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불꽃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냥과 산소와 마찰이 만났을 때 불꽃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을 만들어낸 그 무늬는 그저 아무렇게나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무늬는 이미 물리 법칙 속에, 화학 구조 속에,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의 압력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길러냈습니다. 빗방울이 모여 강이 되듯이, 기체가 모여 별이 되듯이, 화학물질이 모여 생명이 되듯이 그렇게 우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당신을 길러낸 것입니다. 당신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우주가 가진 가능성이 마침내 피어난 한 송이 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에 관한 가장 경이로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파인만이 정말 좋아했을 법한 아주 구체적인 그림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이 안에는 칼슘 원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칼슘 원자 하나하나는 말 그대로 어느 별의 중심에 있던 핵융합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별이 죽으면서 칼슘은 우주로 흩뿌려졌고 수십억 년 동안 텅 빈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왔습니다. 그러다 지구에 떨어졌고 빗물에 녹아 땅속으로 스며들었고 식물의 뿌리로 빨려 올라갔고 그 식물을 먹은 동물의 몸을 거쳤고 그렇게 돌고 돌다가 어느 날 마침내 당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별의 칼슘으로 만들어진 당신의 이가 사과 한 입을 베어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당신이 어느 밤 고개를 들어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널 알아보겠어. 저 별들이 바로 나를 만든 것들이구나 하고요.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별을 이루던 물질이 수십억 년을 돌고 돌아 마침내 그 별을 올려다보며 별을 알아보는 무언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비롭게 부풀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물리적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스스로를 다시 배열해서 자기 자신에게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로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의식은 우주와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주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농축되고 또 농축되고 복잡해지고 또 복잡해져서 마침내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한 우주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 자체로 자기 자신에게 되접힙니다. 당신은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하나의 시도입니다. 그것도 당신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 물질로 만들어진 시도입니다.
우주가 우주에게 우주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묘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이 세상을 다 설명해버리면 신비가 사라진다고요. 무지개를 보고 그저 빛의 굴절이라고 말해버리면 무지개의 아름다움이 죽어버린다고요. 그런데 저는 파인만의 입을 빌려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무지개를 그저 예쁘다고만 보는 사람과 그 빛이 어떻게 수많은 물방울 속에서 꺾이고 갈라져 7빛깔로 펼쳐지는지를 아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깊은 경이로움을 느낄까요? 빨강을 그냥 빨강으로만 보는 사람과 그 빨강이 별에서 온 원자와 빛의 파장과 뇌의 신경세포가 만나 빚어낸 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깊이 감탄할까요? 이해는 신비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해는 신비를 한 겹 더 깊게 만듭니다. 정직하게 들여다볼수록 세상은 더 평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신비롭고 더 웅장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함께 품어두었던 그 질문을 이제 다시 꺼내봅시다. 당신이 내가 결정했다고 느낀 그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가장 첫 기억은 당신이 시작된 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저 뇌가 기록을 시작한 순간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는 강물은 그 기억보다 훨씬 전부터, 아니 어쩌면 별이 빛나기 시작한 그 까마득한 시절부터 이미 흐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파인만의 정신을 가장 잘 담은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의문조차 제기할 수 없는 맹목적인 정답을 갖느니 차라리 평생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안고 살겠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탐험이 시작됩니다. 모름의 가장자리에 서서 캄캄한 미지를 향해 나는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살아있고 가장 정직한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이 첫 숨을 들이쉬기 전에 그 당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별들 속에 있었습니다. 우주의 먼지 속에 있었습니다. 물리 법칙 속에 있었습니다. 138억 년 동안 우주가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더 복잡해지고 또 복잡해지면서 마침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까지 당신은 그 모든 과정 속에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8억 년의 기다림 끝에 우주는 당신을 찾아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주가 당신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조금이라도 흔들어 놓았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이 평생 궁금했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과학의 질문이 있나요? 혹은 너무 당연해서 한 번도 깊이 들여다본 적 없는 것이 있나요? 별은 왜 빛나는지, 시간은 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지, 잠은 왜 자는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다음 영상에서 함께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탁입니다. 제 말을 그냥 믿지 마세요. 오늘 제가 한 이야기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당신 스스로 의심하고 따져보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파인만이 평생 했던 방식입니다.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머리로 따져보는 것, 그것이 진짜 과학의 정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질문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파인만의 길,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